자, 이번 시간에는 정약용의 보리타작이라는 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지은이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정약용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네. 정약용은 조선 후기에 유명한 우리가 무슨 학자라고 합니까? 실학이라고 하죠. 실학. 실학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언가 실질적인 학문이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학문도 있었나요?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의 어떤 반발 작용으로 실학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학은 조선 후반기에 학문이 이제 발달하게 된 거고, 조선 전기와 중기까지 그 조선 시대를 지배했던 그런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리학이 있었습니다. 성리학. 여러분이 잘 아는 성리학자, 집회에도 나올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죠. 태계 이황 선생님과 율곡 이이 선생님. 그 두 분이 이제 성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은 당시 세계 최고의 성리학자였어요. 세계 최고. 동아시아 하면 우리가 중국, 조선, 일본, 베트남, 거기를 동아시아라고 하는데, 물론 성리학이 중국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조선에 와가지고 태계 이황과 율곡 이 선생님에 의해서 최고조로 발달을 하게 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정을 이루던 성리학이 조선 후반기에 되면서 굉장히 많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성리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철학적인 논쟁을 많이 하는 그런 학문인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역사적인 큰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가장 그 실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 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큰 전쟁들이 연이어 막 발생하면서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 당시에 그 지배층이었던 성리학을 공부했던 그 양반들은 너무나 무능하고 이 전쟁을 대비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결국은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나라를 지켰잖아요. 그거를 의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나 당시 국가 지배층들이 무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기존에 이제 막 존경하고 섬겼던 그런 성리학을 공부했던 그 양반들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들이 막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평민의식이라고 해요. 평민의식. 예.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평민의식을 갖게 되면서 양반 내부에서도 이 평민의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양반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반들이 주장했던 게 요 실학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약용은 이 실학의 가장 그 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게 실학인데, 그 당시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뭐였을까요? 우리가 국가기관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국가기관 산업. 국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학문들.
학문이 아니라 그런 산업을 국가기관 산업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국가기관 산업 하면 반도체, 삼성전자 뭐 이런 거 국가기관 산업이잖아요. IT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조선시대의 국가기관 산업은 뭐였을까요? 조선시대에서 가장 중요했던 산업은 농업이었어요. 농업. 그래서 실학자들이 이 농업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이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대우받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농민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땅의 문제였어요. 실제 농사 짓고 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는 농민인데, 그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도 그 수확물은 거의 다 양반들에게 뺏기는 그런 구조. 그 구조의 근본적인 원인은 땅이 소수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고, 실제 그 땅을 경작을 하는 농민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중농주의.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조선 후기에 상업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상업을 더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처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이런 게 중상주의였어요. 그래서 실학도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래들이 나오게 되는 중농주의, 중상주의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은 중농주의와 중상주의를 다 아우르는 그런 대학자였습니다. 정약용. 자, 그런데 이 정약용의 그 뛰어난 인물됨을 알아본 당시에 젊은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님이 누구였냐면은 여러분 사도세자 알아요? 사도세자. 아버지에 의해서 그 뒤주라고 하죠. 쌀 담아놓는 큰 어떤 그런 상자 같은데 갇혀가지고 거기서 한 열흘 이상인가 갇혀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어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게 사도세자입니다. 근데 그 사도세자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왕이 돼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정조입니다. 정조. 정조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도세자가 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가? 그거는 당시에 사도세자에 반대되는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노론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세력이 그 사도세자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정조가 왕이 되죠. 근데 정조가 왕이 되기 전까지 세자 시절에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거나 하면 아버지를 죽인 그 세력들에 의해서 본인이 제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왕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마디 말도 안 하다가 왕이 딱 되자마자 그때 왕이 되면 그 뭐 대관식이랄까 뭐 이런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본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막 신하들이 이제 막 이제 우린 죽었다 막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랬던 인물이 정조입니다. 그렇다면 정조가 왕이 된 이후에도 정조의 그 왕의 자리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하들 세력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조에게는 본인을 지켜줄 만한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신하가 필요했겠죠. 그게 정약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 정약용이 정조의 눈에 쏙 들어가지고 정조와 같이 콤비 플레이를 하면서 굉장히 정치를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거의 정약용은 서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방면으로 모든 걸 다 잘 과학적인 그런 것도 잘하고 뭐 문학적인 것도 잘하고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막 실용적인 그런 뭐 건축을 한다거나 뭔가를 기계를 만들어낸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정조가 사망을 합니다. 훗날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에 정조가 독살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얘기고 어쨌든 정조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이제 정약용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 정약용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명문가 집안이고 그 어머니도 상당히 명문가 집안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형제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형제들도 다 각각 또 뛰어난 인물들이에요. 근데 조선 후반기에 서양에서 새로운 종교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그 종교가 뭐였냐면 천주교예요. 서양의 이 천주교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 천주교의 그 신부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성경도 들어오지만 서양의 그런 과학 지식들 막 이런 것도 들여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약용의 그 형제들, 정약용도 물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학적인 새로운 서양의 그런 지식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 정약용과 같은 그런 양반들은 골수 성리학자가 아니었잖아요. 이 실학을 연구하고 그만큼 깨어있는 그런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이라든가 새로운 종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호기심도 많았고 열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천주교와 그런 접촉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정조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 정조의 정적들이 이 정약용을 이 천주교를 빌미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형제들이 거의 뭐 다 죽거나 뭐 심하게 뭐 이렇게 처벌을 받거나 이런 상황에 가게 되고 실제로 정약용의 큰형 같은 경우는 참수형을 당해요. 머리를 잘라서 죽이는 그게 참수형이죠. 지금도 그 서울에 그 한강 쪽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끈을 절자 머리 두자 그래서 절두산이에요. 거기에 천주교 신자들 모아놓고 참수형을 했던 곳이 절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천주교 신자들이 그 성지순례 다니는 곳이에요. 절두산. 선생님도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막 탄압을 당하고 그 와중에 정약용은 겨우 목숨을 부지를 합니다. 어떻게 부지를 하냐면 본인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숨만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살이, 귀양살이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양살이를 이제 정약용이 몇 년 동안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18년 동안 유배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정약용이 참 불행한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그 영화로움은 너무 짧았고 갑자기 이제 그 추락하게 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반전이 생겨요. 이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기를 많이 반성을 합니다. 자기 성찰을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윤동주 못지않은 그런 철저한 자기 성찰을 거쳐가지고 이 와중에 또 어마어마한 책들을 막 저수를 완성하고 실학 사상을 더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본인이 죽을 때까지 무려
500권의 책을 저서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조선 후기의 가장 큰 대형 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만약 또 집회를 하나 더 만든다면 선생님 생각에 정약용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학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막 서설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졌네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배경을 좀 알아두는 게 이 시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부터 한번 보죠. 자, 읽기 전에 벼 보리와 같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민의 마음이 어떠할지 짐작하여 말해보자. 다음은 수확한 보리를 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한시이다. 한시? 네, 한시는 또 뭡니까? 한자로 쓰여진 시라는 거죠. 여러분 정약용이 당시 사대부였습니다.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양반들은 한글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다 한자로 다 모든 거를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시도 한자로 쓴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에 이제 한글이 있고 오른쪽이 이게 한시, 이게 원문인 거죠. 요게 원문인데 여기 왼쪽에 이렇게 이제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한글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한시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자, 농민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 화자의 태도가 과연 어떤, 이 사람 대단한 사대부 출신인데 이 농민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주목하면서 한번 감상을 해보자. 뭐 이런 뭐 대단한 사대부가 농민들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막 존경의 눈으로 보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 열심히 일하는구나 뭐 이렇게. 당시에 뭐 아무리 유배를 가도 양반은 양반이거든요. 예.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일단은 자, 거기 보리 타작이라는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리는 알죠. 보리. 당시에 이제 쌀과 보리 중에서 아마 주된 식량은 보리였을 것 같아요. 쌀보다는. 예. 자, 그 다음에 타작이라는 건 뭐냐. 이게 타라는 건 두드릴 타자거든요. 그러면은 보리를 이제 먹으려면 그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두들겨 가지고 이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농민들이 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 자, 농민들이 이제 여기 이게 보리겠죠. 여기 보리를 이렇게 두들기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거를 우리가 도리깨라고 합니다. 도리깨. 선생님 어릴 때 놀랍게 요거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선생님의 나이는 몇 살일까? 자, 도리깨. 요거를 이렇게 딱 하면 요게 싹 돌아가요. 360도 딱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얘가 딱 여기 떨어지면서 요걸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달갱이가 이렇게 까지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보리 타작. 자, 이제 그러면 드디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줄부터 일단 한번 볼까요?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평생 사대부로 살아왔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농민들을 바라보는 거는 이제 생소한 일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약용이 막걸리를 보는 거예요. 아마 본인은 막걸리를 안 먹었나요? 당시 양반들은? 어쨌든 요 막걸리라는 거는 서민적인 음식인 거죠. 서민적인.
자, 그래서 그 막걸리가 젖빛처럼 뿌옇다. 그 색깔, 색깔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각적 이미지죠. 젖빛처럼 뿌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자로세. 자, 막걸리라든가 보리밥이라든가 큰 사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우리가 조선 전기 중기까지 그 양반들이 쓴 뭐 시조라든가 한시라든가 보면 요런 단어 잘 안 나옵니다. 뭐 막걸리, 큰 사발, 보리밥 이런 단어는 잘 안 나오고 굉장히 무슨 고상한 뭐 매화가 나온다든가 한 마리의 학이 나온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시 자체에서 벌써 사용되는 어휘 자체가 굉장히 농민들의 일상어, 농민들의 일상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시가 여기 보면 사실적이라는 말 나오죠. 일상어를 사용하고 사실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시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큰 사발의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자라는 거는 길이의 단위인데 한 자면은 30cm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밥 그릇에 높이가 이게 30cm가 쌓여 있다라는 건데, 예, 이거 뭡니까? 과장법이죠. 과장법. 근데 실제로 그 당시 조선 시대에 농민들이 뭐 그렇다고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 서양의 그 선교사들이 이제 막 보고서 같은 거, 수기 같은 거 쓴 거에 보면 조선인들이 대식가다. 그렇게 표현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조선, 일본 요 세 나라를 다 여행 다닌 그 선교사들이 평가하는 게 조선인이 가장 체격이 좋고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체격이 좋고 가장 외모도 출중하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체격도 일본이나 중국 사람보다 더 좋고 외모도 더 뛰어납니다. 그죠? 우리 지금 한류 바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많이 먹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무리 그 많이 먹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높기가 한 자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과장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과장을 했을까요? 무엇을 얘기하기 위한 걸까요? 무엇을 얘기하기, 농민들의 어떤 점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농민들의 건강함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농민들의 건강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적으로 좀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자, 여기서도 이 도리깨 그런 농민의 일상적인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양반의 일상적 언어는 뭘까요? 붓, 갓,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도리깨, 농민의 일상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검게 탄 두어깨는 이게 농민들이 우통을 벗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검게 탄 두어깨라는 거는 이렇게 농민들이 양반들하고는 다르게 계속 노동을 하니까 몸이 이제 근육이 탄탄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농민의 어떤 건강함을 보여주는 거죠. 검게 탄 두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요거는 그 어떤 생동감, 노동을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옹해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자, 옹해야라는 거는 노동요입니다. 노동요. 어쩔시고 옹해야 뭐 그런 노래 여러분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선생님은 들어봤습니다. 자, 옹해야라는 그런 노동요가 있어요. 노동민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노동을 할 때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이게 노래에 일정한 리듬이 있기 때문에 리듬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훨씬 덜 힘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옹해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발 맞추어라는 거는 서로 발을 맞추는 거. 서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협동하고 있는 거죠. 서로 협동하면서 이렇게 막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 나달 온 사방에 가득하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그 보리 나달들이 막 이렇게 벗겨지면서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노동의 어떤 생생함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점점 높아진다. 이게 뭡니까? 어떤 분위기가 고조되는 거죠. 쭉 올라가는 겁니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까지 나르는 보리티끌. 자, 그래서 그 보리티끌이 지붕 위까지 막 올라가서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실한 어떤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농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어떤 우리가 한시에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반에는 어떤 모습을 쭉 보여줘요. 쭉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이 느낀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요거를 선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선자 경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경. 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 네 줄은 뭐가 되겠습니까? 후정이 되겠죠. 뒷부분에는 어떤 자신의 감정, 생각, 느낀 점, 요런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후정을 보겠습니다. 자,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그 기색, 누구의 기색? 그 농민들이 노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의 입장에서는 그 노동하는 농민들을 그냥 불쌍하다고만 아마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의외의 그런 농민의 모습에 이제 좀 감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감탄한다라는 건 또 이 선경에서도 좀 드러납니다. 뭐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 그죠? 주고받는 노랫가락 뭐 어쩌고저쩌고 다 이런 것들이 어떤 노동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이 후정 부분에서 더 노골적으로 이 농민들의 노동하는 모습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다. 자, 여기서 몸과 마음이라는 거.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 조선시대 양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반들은 노동이라는 것을 안 했습니다. 앉아서 공부만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조선 후기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야구 같은 거, 이제 양반들한테 가르치면, 야구하면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면 아니 저런 것들은 그 하인들이나 뛰어다니게 할 것이지 왜 선교사가 이렇게 직접 뛰어다니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를 되게 경시하고 멸시했던 게 그 조선시대의 양반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동하는 농민들을 보니까 아, 우리 양반들은 정신과 육체가 조화롭지 못했던 게 아닐까. 우리가 육체라는 걸 너무 천시하지 않았던가. 그런 어떤 반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약용이 농민의 노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반성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라고. 이거는 이제 정신과 육체, 육체의 어떤 통일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거죠. 아, 농민들은 정신과 육체가 통일되어, 마음과 육체가 통일되어 있구나. 근데 양반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육체를 너무 경시하고 멸시한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낙원이라는 건 어떤 이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거는 오히려 이 농민들처럼 건강하게 노동하고 즐겁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육체와 정신이 통일되는, 조화롭게 통일되는 그 상태가 바로 낙원이다 라고 보는 거. 그러면 낙원이 먼 곳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자,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가 뭡니까? 이게 바로 자아 성찰이죠. 자기 자신이 어쨌거나 잠시지만 출세를 했었고, 그 출세하기 위해서 굉장히 당시도 입시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시 위주의 그런 공부도 하고 많이 그랬겠죠. 예. 그랬던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어떤 벼슬길에 집착하고, 그리고 자기가 갑자기 이제 그렇게 정조가 죽고 나서 갑자기 자기 집안이 몰락하고 자기도 귀양살이 하게 되면서 느꼈던 어떤 자괴감이랄까,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보다 더 밑에 있는 농민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벼슬길에 헤매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오히려 잘못된 삶이었구나라는 그런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오 라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1차 보리타자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선생님이 따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